캐대언이라는 영화 속에서는 같은 그룹 멤버들 있잖아요. 서로 좀 갈등 관계도 겪지만은 누군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서 내가 도와주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노력을 해줄 수 있는 나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으면은 그 동양인들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캐대언에서 그 루미의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한국 교포인데, 근데 이분이 그 배우로서의 꿈을 펼치고 싶다라고 미국인들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면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러면 그 정이 뭔가요, 정? 그 아무한테나 우리가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미국을 가면은 미국인들은 좀 정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느끼거든요. 그럼 그 정이 뭐길래요? 그러면 그 영어에 그 정을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해낸 영어 표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영어로 뭔가 어떤 단어로도 구현할 수 없는 한국적인 어떤 정서가 정, 그리고 한 같은 거 있죠. 근데 이 영화 캐대언이라는 영화에서는 정을 느꼈어요. 정. 우리는 정 하면 알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돌봄, 내가 아끼는 사람에 대한 돌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어떤 희생, 그리고 아낌 같은, 그리고 또 섞여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캐대언이라는 영화 속에서는 같은 그룹 멤버들 있잖아요. 그 룸이나 다른 여그룹 멤버 그 세 명이서 서로 좀 갈등 관계도 겪지만은 누군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서 내가 도와주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노력을 해줄 수 있는 나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까치나 호랑이가 그 캐릭터로서 사이드킥으로 좀 나오지만은 이 사이드킥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그 뭔가 주인공이 어려울 때 뭔가 도와주려고 좀 그곳에 어떤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좀 있어주고 싶은 그런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서 좀 배치가 되지 않았나 라고 해서, 이 캐대언이라는 영화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미국인들이 느껴보지 못했어요. 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러면 정이라는 것은 쌓이고 쌓여가는 어떤 돌봄의 에너지가 정이라는 건가? 그러면 한 이그젬플, 하나 예로서 이 영화에서 이런 것들이 그 정이라는 것에 얘가 되겠구나 라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친구잖아요. 이 사람이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친구가 됐잖아요. 그 우정을 느끼죠. 그러면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같은 우리가 하숙집에 대학생 때 뭐 같은 하숙집에서 한다고 뭐 자취를 한다 그러면 뭐 냉장고에 있는 거는 뭐 네게 내 걸 수 있고 내가 네 걸 수 있고 우리가 다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줘야 되는 어떤 선이 있어요. 선. 그래서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 굳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되게 그걸 빚이라고 생각으로 부담을 스러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한국 사람들끼리 베풀었던 그런 정의 어떤 그런 정서를 미국 사람도 한번 같이 나도 느껴보게끔 나는 해보고 싶어 라고 했다가 서로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맥도날드를 갔어요. 우리가 1+1이라고 하잖아요. 1+1이라는 게 영어에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1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 맥도날드나 버거킹 미국에 있는 곳을 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 사시면 하나는 공짜로 드립니다. 그래서 buy one, get one free가 1+1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맥도날드를 갔더니 빅맥 하나를 사니까 빅맥 하나를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나랑 아주 친한 미국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나는 하나 공짜로 얻었으니까 미국 친구한테, 야, 나 빅맥 하나 샀는데 하나 공짜로 얻었으니까 너 먹어. 난 친구니까 줬잖아요. 내 친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황스러워하더니 한 5초 동안 말을 안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돈 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돈도 있고 자기가 직접 가서 사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이 친구가 요청하지 않았던 그런 호의를 내가 베푼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뭔가 어색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정이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한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유념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 있잖아요. 캐대언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캐대언에는 음식을 다 뭐 떡볶이, 김밥 다 사놓고 같이 라면까지 해가지고 서로 다 나눠 먹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그 식탁 문화는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내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한 상 쫙 차려가지고 우리는 다 나눠 먹고 공유해 먹는 문화잖아요. 그리고 뭐 그 식탁 그 중간에다가는 큰 팥 안에다가 무슨 찌개를 뭐 해서 먹는데, 예전에 미국인들이 가장 한국에 와서 불편했던 게 한국 사람들 똑같은 숟가락에 그 안에 그걸 넣고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문화를 보고 약간 기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코스가죠. 그래서 비싼 레스토랑을 가더라도 코스잖아요. 나눠 먹는 문화가 아니고, 뭐 처음에 애퍼타이저부터 나와가지고 메인 앙트레부터 디저트까지 나오는 내가 먹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나누거나 이제 공유해서 그런 먹는 문화는 아니죠. 다만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프렌치 프라이, 감튀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한두 개 서로 나눠 먹을 수는 있겠죠. 그 정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은 그게 부담스럽고 이게 좀 빚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상대성들, 다양성들, 차이점들, 자, 이런 캐대언이라는 영화가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캐대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영화들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올 어떤 가능성을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들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다양한 문화 교류의 어떤 창구가 될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적으로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지, 우리가 평상시에 뭐 그냥 동물 하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 새가 날아가고 동물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어떤 개체들이 상징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캐대언이라는 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언어적인 어떤 모습들은 어떤 건지 그러면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오겠죠. 우리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저도 이제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공부를 했지만은 제가 왜 미국을 갔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내 돈 내고 내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예전에.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학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우리 돈을 소비하고 뭔가 그 언어를 접하고 싶고 교육을 하고 싶어서 갔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그런 곳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학기에 제가 어떤 전공 수업을 4학년 전공 수업을 했는데 40명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 21명이 외국인 교환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이 어디서 왔냐면 뭐 다양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구사하는 나라들, 그런 학생들 출신들이 뭐 대부분이었는데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했던 말이 K-팝, K-문화, 뭐 K-드라마, 자, 이런 것 때문에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직접 와서 배우고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서 오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앞으로 잘 되면은 뭔가 자연스러운 어떤 문화 교류가 점점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봐서 뭐 한국이 많이 알려져서 자랑스럽고 이거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으면은 그 동양인들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동양인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 역사 문화적으로 봤을 때 동양인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요. 인비지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해서 있던 없던 상관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인식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캐데온에서 그 루미의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한국 교포인데 어디 태생이냐면 미국 텍사스 태생이에요. 텍사스가 되게 보수적인 곳인데, 배우가 태어날 텍사스는 한국인들이 거의 80년대에 태어났는데 한국인들이 거의 없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배우로서의 꿈을 펼치고 싶다라고 미국인들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면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분이 하신 말씀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그 꿈을 이루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내가 5년을 살건 10년을 살건 20년을 살건 미국에서 영원한 타자로 좀 인식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어떤 동양인들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들도 이 데몬 헌터스가 하지 않았나 해서 상당히 좀 고마운 마음들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거기 나오는 그 까치 있잖아. 까치, 그 호랑이 머리에 타고 있는 호작도, 예전에 그 민화에 나오는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게 뭐야? 왜냐면 그 까치는 우리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인들에게 까치는 어떤 존재죠?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나요? 길조잖아요, 길조.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근데 왜 까치 설날은 어저께였겠습니까? 섣달 금음날, 설날 바로 전날이 왜 까치의 설날이냐면은 행운을 갖다주는 그런 길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까치가 갖다주는 이게 가장 좋은 징조라고 생각해서 까치의 설날은 설날 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까치밥도 남겨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 까치밥도 안 남겨주고 다 뭐 해먹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까치가 상징하는 바는 어떤 길조, 행운, 그리고 어떤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상징하는 그런 게 까치인데,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까치는 여러 가지 상징을 좀 띄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미국인들한테 까치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길조가 전혀 아니에요. 재수 없는 새. 그리고 말 많은 사람들 있죠. 말 많은 사람들한테 너 까치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건데, 아니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까치의 모습은 뭔가 다른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징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또 왜 이래서 이렇게 이런 거지? 그러면서 레딧이나 여러 가지 그 캐데온에 관한 어떤 리액션을 보니까, 캐데온에 나온 캐릭터 중에서 까치 캐릭터를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까치를 형상화한 인형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챌린지도 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좀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바꿨다기보다는 기존에 내가 하다못해 새에 대한 이미지도 다룰 수 있는 거구나. 어떤 문화적인 상대성이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다 맞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어떤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하나의 어떤 동물적인 존재가 다른 곳에서는 길조로 여겨질 수 있는 거구나. 예를 들면 이거 있습니다. 여우 있잖아요. 여우. 우리는 저 사람 여우 같다, 여우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교활한 이미지를 많이 뜨고 있잖아요. 남을 좀 속이기 위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저 사람 여우 같아 라고 하지만, 자, 미국에서 저 사람 여우 같아 이러면 칭찬이겠습니까? 욕이겠습니까? 칭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팍시하다고 하면 여우 같아 이러면 매력적인 사람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들어봤나요? 그 실버 팍스라고. 은여우. 저 사람 은여우입니다. 실버 팍스입니다. 어떤 사람을 실버 팍스라고 할까요? 조지 클루니 있죠. 조지 클루니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죠? 약간 중년에 약간 회색 머리를 갖고 있지만 중후하게 늙었어요. 꽃중년이죠. 그 꽃중년을 실버 팍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동물이, 새가 아니면 이런 여우 같은 그런 동물이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상징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의 있던 영화라는 것이 그냥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콘텐츠를 소화하는 게 아니고 이 영화라는 공간을 통해서 문화적인 교류, 어떤 배움들이 가능하도록 해줬던, 그게 이 캐대언이 가져왔던 큰 역할이 아닐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생충도 그렇고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또 궁극적으로 더 많은 그 젊은 층들, 청소년층들에까지 MZ세대까지 더 어필을 더 광범위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캐대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캐대언도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사람들이 접하지 못했던 뭐 케이팝적인 요소들, 한국 문화적인 요소들, 뭐 또는 이제 한국 어떤 언어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있네? 가서 나도 한번 가서 보고 배우고 느껴보고 싶다. 미국 어떤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신선하면서도 좀 재밌게 다가오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지식회담소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학을 전공했고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책을 쓴 김상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제 공감하는 어떤 주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떤 계급적인 갈등,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균형, 불평등, 그런 문제를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재미있게 구현을 시킨 면에서 좀 어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주 극도로 잘 사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저 빈곤층,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런 빈곤층 사람들을 대비를 시켰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오징어 게임에서는 사회적이든지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어떤 생존에 관한 어떤 처절한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측면에서도 본다면은 기생충,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뭐 캐대온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애니메이션 그 영화들 속에서 기존에 특히 이제 미국인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접했던 그런 어떤 서사나 어떤 구조하고 좀 다른 어떤 터치를 좀 하지 않았나. 다른 말씀으로 들자면 아주 다양한 장르를 한 영화 안에서 좀 녹여냈다는 측면에서 좀 어필을 많이 하고 상당한 좀 신선함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예를 들면은 한 영화 안에서 뭐 코미디가 들어가 있고, 뭐 드라마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릴러가 들어가 있고, 어떤 공포 같은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막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데 익숙해져 있지 않던 서구권, 미국 어떤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신선하면서도 좀 재밌게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 영화의 어떤 서사 구조를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면, 그 예를 들면 이제 세 가지 서사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그 선과 악의 대결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선과 악으로 대표되는 유명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프로도, 간달프 대항해서 오크 군단 같은 그 선과 악의 대결, 또는 개인의 자아 실현에 관한 좋은 느낌을 주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주 고아로 자란 아주 천재 소년이 어떤 심리 치료나 어떤 사랑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내면의 사랑이 어떤지, 내면의 중요성이 어떤 건지를 찾아나가서 성공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명확한 3막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화가 설정을 해요. 그럼 그 설정 다음에 그 설정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결말이 어떻게 나가지는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누구를 이제 구해내야 돼. 근데 이제 그 구하기 위해서 뭐 전투에 참여해서 누구는 죽게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다리 위의 전투 씬에서 결국 구하려고 했던 라이언 일병을 이제 구하게 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 영화의 서사 구조는 이 정도의 어떤 다양한 복합성을 띠면서 신선하고 재밌는 느낌을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그 팬데믹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있고 싶지 않은, 갖추고 싶지 않은 이 한정된 이런 공간에서 내가 격리된 채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어떤 좀 심리적인 어떤 폭발적인 상태들, 자, 그런 거를 좀 대신해서 좀 풀어주는 느낌을 주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 팬데믹 상황에서는 지금도 이제 미국 영화 산업도 지금 극장 산업이 지금 거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OTT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미국 사람들은 차를 몰고 이제 극장을 직접 가서 그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본다는 건 있잖아요. 누군가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를 본다는 것은 집안에 그냥 가만히 누워서 TV를 통해서 어떤 영화를 접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차를 몰고 극장에 직접 가서 큰 스크린이 있는 그 영화 극장 그 스크린에서 나오는 영화를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관객으로서의 어떤 그 체험을 함께 포함하는 게 영화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이 좀 주지 않았나. 특히나 미국 특히나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어떤 오징어 게임에서 보이는 어떤 사회적인 갈등 구조들을 적나라하면서도 재밌게 구현한 영화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회잖아요. 그 안에서의 어떤 계급적인 갈등, 그리고 사회적인 불균형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겪고 있지만 젠더 갈등, 또 우리는 좀 덜 겪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겪고 있는 그 인종 문제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갈등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좀 뭔가 고민하고 싶었던 그런 문제들을 이 오징어 게임이 어떤 주제적으로 조금 좀 건드려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어린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그런 게임이었잖아요. 그런 게임을 통해서 그 게임 못하는 어떤 실패자들은 사회에 낙오했듯이 그 게임 안에서도 실패를 했으니까 낙오해서 총으로 쏴 죽이는 어떤 그런, 뭔가 사람들이 감히 상상해 볼 수 없었던 그런 지점까지 한번 건드려보는 그런 스릴한 지점까지 어필을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 영화를 즐기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왜 한국의 그 영화들은 이 안에 어떤 다양한 장르들을 다루고 있나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캐대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캐대언 안에 들어가 있는 코미디, 드라마, 스릴러, 어떤 공포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함께 섞여서 이 안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캐대언 안에 들어가 있는 드라마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K-팝이라는 화려한 어떤 그 무대에 서 있는 어떤 헌트릭스, 그다음에 사자 보이스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이 유명한 K-팝 스타들이 또 누구와 대항해서 싸우고 있냐면 악마를 퇴치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존재들로 좀 드라마틱한 상황을 좀 연출해내는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스릴한 상황도 만들어내잖아요. 지하철을 멀쩡하게 타고 가고 있는데 괴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지하철 위에서 이제 괴물을 무찌르러 우리의 루미나 그 K-팝 소녀 영웅들이 그 무찌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스릴한 장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포도 느낄 수 있잖아요. 동시에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보통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 이러면은 특히나 이제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대표하는 디즈니 영화들 있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보면은 주로 좀 그 패밀리 오리엔티드라고 해야 되나, 가족 중심의 어떤 사랑, 가족이 중요해, 어떤 그런 좀 주제를 좀 다루는 영화 로서 그런 좀 진부함을 느끼는 층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디즈니 영화는 이런 주제들에 한정돼 있나. 그리고 기껏 해야 그거를 좀 탈피하는 좀 만화라고 친다면은 TV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뭐 심슨 같은 영화 있죠. 그거를 벗어나는 영화, 그 만화들이,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같은 애니메이션이라도 뭔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캐대언도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사람들이 접하지 못했던 뭐 K-팝적인 요소들, 한국 문화적인 요소들, 뭐 또는 이제 한국 어떤 언어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재미있네? 나도 한번 가서 보고 배우고 느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장르적인 다양성 때문에 많은, 특히 미국 청소년층들한테 이 캐대언이라는 영화가 어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캐대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또 재밌었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하철 장면이 보이거든요. 지하철 보면은 특히나 그 영화에서 이제 한국 지하철이라고 그 장면을 보여주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주 조용하게 지하철 안인데 임산부석 있죠. 빨간 핑크색 좌석 색깔 나와 있고, 임산부나 고령자들, 장애인들을 좀 배려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공간으로서
한국의 지하철이 좀 그렇게 그 영화를 통해서 비춰지거든요. 지금 8월 16일 기준으로 빌보드 지금 1위 차지한 그 노래가 지금 골든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골든이 이제 1위를 좀 수성을 하고 있던데, 지금 빌보드 1위 말고 지금 혜성처럼 지금 3위를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The Subway, 지하철이라는 영화예요. 그 로안 차펠이라는 그 미국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The Subway. 그럼 어이구, 미국의 지하철에 관한 노래거든요. 그럼 지하철 안에서 내가 느꼈던 사랑과 뭐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 뮤직비디오, 그 서브웨이 지하철 영화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뉴욕의 지하철을 보면 캐베언에서 보여지는 한국 지하철하고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그것도 재밌는 지점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왜 미국인들이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우리가 뉴욕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정말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 미국 뉴욕에 있는 지하철을 가보면은 어이구 이 뭐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안전상으로도 항상 사고가 나는, 그리고 저 밤에는 그 노숙자들이 거기서 기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관리가 좀 잘 안 될 정도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뉴욕 지하철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인들 생각에는 지하철 이르면 뉴욕에 있는 지하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지하철, 시카고에 있는 지하철도 좀 그래요. 저도 타봤는데 뭐 그런 지하철만 보다가 캐베언에서 나오는 뭐야 이거 한국이란 나라가 예전에는 그렇게 뭐 K-팝 정도를 접했지, 한국 이러면은 예전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K-팝이란 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코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코드가 돼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지하철은 이 정도로 괜찮은 것이구나 라는 요소도 좀 접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겠죠.